들어가겠습니다. 자, 금융 파트로 갈게요. 금융 파트로 가시면은 307페이지로 갑니다. 307페이지로 가셔서 주택 저당의 유동화 지도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별표를 3개 씌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3개짜리인데 넘겨보시면은 박스를 한번 볼게요. 308페이지로 가시면은 저당 시장의 구조라는 게 있죠. 찾으셨어요? 여기 이제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집을 가지고 이제 담보로 대출해 주거든요. 박스를 보시면은 거기에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저당 대부로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차용증을 쓰죠. 그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걸 받아요. 채권.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빌릴 채자에다가 문서를 받아서 돈을 갚아나가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유동화시켜서 2차 대출 기간에 유동하게 되면 투자자를 모아서 돈을 이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죠? 들어볼게요. 자, 이따가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고 배우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보금자리론이죠.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무주택 서민이 주택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자, 1억이면은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고 하고요. 자, A은행한테 돈을 빌리죠. 제 빌려준 은행을 대출자라고 합니다. 대출자.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장기예요.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빌려주고요. 장기 저리를 빌려줍니다. 저리. 그 다음에 금리는 고정금리로 설정해요. 자, 그러면 자금을 대출해주면요. 대출해주면은 자,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저당 잡아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얘한테 돈을 빌려받아서 차용증 같은 채권을 얘한테 줘요. 그럼 1차 대출 기간은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금고와 채권 금고가 있습니다. 채권. 그럼 얘가 채권을 가져오게 되면은 채권은 늘어나지만 현금이 적어져서 현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A은행이 자, 만약에 갑돌이가 1억을 예치해주면 예금금리를 받아요. 예금금리. 자, 그럼 얘는 담보대출을 또 해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줘서 을돌이한테 대출금리를 받아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더 높고 고정금리가 얘가 연 2%라면 얘대 차이를 먹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보통 단기자금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출은 그냥입니까? 장기로 빌려줬습니까? 그럼 단기로 얘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현금이 모자라면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가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얘네들을 KHFC라고 합니다. 그래서 HF라고 해서 유동화 중개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모코란 주식회사와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합병해서 얘는 이제 MBS와 신용보증 업무를 해줍니다. 그럼 유동화 중개 역할을 합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얘한테 자금을 주게 되면은 이 저당 채권을 사오죠. 사옵니다. 그러면 사오게 되면은 다시 채권을 팔고 그냥입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현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증가했고 거기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감소했어요. 그럼 은행은 위험이 늘어났나요? 위험이 줄어들었나요? 그럼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죠. 자, 이러한 위험을 따보세요. 유동성 위험. 그래서 아까 제가 아껴놨던 부분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아까 아껴놨던 부분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29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 부분으로 가시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중간에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저당을 지금 그냥 있어요? 은행이 유동화했어요. 현금화했죠. 나중에 이제 저당대부나 MBS를 발행하거든요, 제가. 그럼 이걸 시장에서 팔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들어오죠. 그럼 시장성에 따른 이 위험을 이제 잘 팔릴 수 있냐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낮은 이자를 적용되고 시장성이 낮은 상품은 높은 이자를 적용한다고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치시킨 거는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주는데 우리가 일시에 예금 인출을 원할 수 있잖아요. 부도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유동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유동성 위험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서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아까 그 박스를 한번 다시 갈게요. 그럼 페이지 308페이지 다시 오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차입자와 A은행을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 자금, 주택 담보 대출로 주택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입니다. 대출되는 시장.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얘는 그러면 저당을 사와서 이 저당을 또 그냥입니까? 이 저당 채권을 현금화 시킵니까? 투자자를 모집하겠죠. 투자자를 모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얘한테 끌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주게 되면 자, 이 저당이 굉장히 규모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당을 모아놨다고 해서 저당을 풀이해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증권화 시켜요. 그걸 M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얘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MBS는 주택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따라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주택을 저당 잡아서 담보로 그냥 있어요? 증권화 시켰어요? 증권화 시켰죠. 그럼 채권을 증권화 시켰죠. 그죠? 그럼 얘를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해서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해서 자, 여기를 2차 저당 시행합니다. 그럼 아까 1차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고 대출해 주는 시장이고요. 여기는 주택을 자금을 공급해 줘서 유동화되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의 주식이 아니라 사채나 채권이라는 자체는 얘가 저당 투자자로서 이걸 가지고 얘한테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죠. 그러면 이자 수익을 먹겠죠. 그죠? 그럼 이자 수익이 저당 수익이면서 이 저당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 자,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작아야겠어요? 커야겠어요? 커야죠. 그죠? 요구 수익률보다. 최소한 얘가 보장되는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예금금리면 예금금리가 요새 높아요? 예금금리가 낮아요? 연 2% 주면 많이 주죠? 근데 이제 MBS는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국공채랑 경쟁이에요. 국공채 수익률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서 기관 투자가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 투자해요. 그럼 연 2.5% 나오면 많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얘가 선진국에서 갖고 온 건데요. 자, 1차 금리와 2차 금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는 애가 대출 금리고요. 1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도가 된다는 건데.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먹는 거는 저당 수익률이에요. MBS에 대한 수익률. 자, 그래서 MBS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한다면 얘가 연 2%라면 자, 얘가 2.5%라면 자, 대출 금리는 2.5% 받아요? 더 받아요? 더 받죠. 그럼 대출 금리가 더 높아야지만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몇 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1차죠. 그래서 중간중간 마진을 먹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몇 차 금리에 더 비중이 높아야 된다? 1차. 공인중개사도 1차와 2차가 있죠. 몇 차가 더 중요합니까? 개론이 몇 차예요? 1차. 1차는 면제가 될 수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차가 더 금리가 높다? 1차가 높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몇 차 시장과 몇 차 저당 시장이 있죠? 1차, 2차예요. 맞나요?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또 하나 쳐볼게요. 차입자가 있으면 몇 차죠? 자, 이건 채권이 유동화됐어요? 채권이 형성됐어요? 대출이 이루어진 시장이죠? 대답해 주세요. 2차는 그냥입니까? 이 채권을 유동화했습니까? 유동화했고 자금을 공급해 준 시장이죠? 그런가요? 자, 2차에는 차입자가 있습니까? 투자자가 있습니까? 투자가 있죠.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저당 수익률이 요거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차입자는 1차이기 때문에 2차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겠죠.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어떤 금리가 높아야 돼요? 1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네들은요, 채권을 유동화시키면 돈이 나가죠. 그럼 채권을 반드시 유동화시키겠어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요. 보유할 수 없고 자금이 없으면
그러면 유동화를 해서 한정된 재원을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주택 수요자한테도 대출해 줄 수도 있지만 건설업자한테도 대출해 줘요. 공급도 안 늘어납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서 보금자리론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해줄게요. 전 페이지 갑니다. 내가 하라는 것만 가. 자, 전 페이지 가시면은 저당 유동화의 개념과 기능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기능을 가볼게요. 자, 저당 유동화를 하게 되면요. 두 번째 줄 밑줄 쳐보세요. 대출자는 저당 유동화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많은 재원입니까? 한정된 재원입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한테 대출해 줄 수 있죠. 이거 대답해 줘야 돼, 이거. 이거 나와요. 넘기세요. 자, 그러면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은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박스 쳐보세요. 아까 저당 투자자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충족돼야겠죠? 그런가요? 3번도 기출. 3번. 자, 이거는 주식시장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이 보금자리론을 본다는 건 부동산이죠. 그럼 주식시장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오히려 침체 시 효과가 있습니다. 침체 동그라미. 호황시, 침체시. 침체시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오죠. 자금의 흐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밑에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죠? 그럼 차입자가 있으면 몇 차죠? 1차죠. 그럼 맨 밑에 가시면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저당 대부를 받는 제공하는 금융기관이고.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자,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한테만 공급해 줍니까? 건설업자한테도 빌려줍니까? 그러면 자금을 대여해 주니까 공급도 늘어날 수 있겠죠? 자, 1차 저당 대출자는요,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이 저당을 반드시 유동하여 자기가 보유하기도 해요. 자금이 없을 때는 팔죠. 그런가요? 자, 2차 시장은 그냥입니까? 투자자가 나옵니까? 그럼 1번에 가시면 저당 대출 기관과 투자자라는 게 나오나요? 이런 게 나오면 1차 찍으셔야 돼요? 2차 찍으셔야 돼요? 2차. 자, 2번. 1차나 2차나 그뒤 설정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니까 2차는 차입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죠. 차입자는 1차니까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2차가 저당 유동화의 그냥입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역할을 하죠. 그것까지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MBS는 자, 요거 따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주택이 생략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의 개념을 보시면은 얘는 저당 대출 기간, 저당회사, 기타 기관 주사에 자신 설정하거나 사진 저당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증권, 투자는 MBS에 매수해서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때 가지게 되는 위험과 봉을 피할 수 있다. 그 대신 저당 담보 주권은 지급 보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기 개별 저당을 하나만 A은행이 얘한테 직접 SPC라는 특수목적회사라는 유동화 전문기관한테 이거를 맡겨서 MBS를 팔 수 있고 직접 MBS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로 붙는 게 이자가 더 세잖아요. 그렇죠? 얘를 거치면 그럽니까? 얘가 비용을 더 받습니까? 더 받죠? 근데 얘는 따라해보세요. 지급보증. 그럼 지급보증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못 가지면 대증 갚아준다면 그냥요. 안전해요. 안전하니까 쉽게 유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됐고요. 밑에 보시면 부동산 증권의 유형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어디를 유도하냐면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대빵 잘 나오는 게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앞쪽으로 가셔서 페이지에 가시면 298로 가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양가로 2번이 있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지분은 그냥이에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지분은 내 거로 자금을 융통해요. 그럼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주식은 남의 거예요. 내 거를 파는 거예요. 내 지분을 팔았죠. 그럼 투자가 지분 투자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지분금융은 주식회사가 자금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자, 부채를 팔았나요? 남의 거를 팔았나요? 내 거를 팔았나요? 지분권을 판매했죠. 그게 지분금융이에요.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부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지금 공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했다 그랬죠? 자, 여쭤볼게요. 이 공사가 저당을 채권을 가져와서 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자기 거예요? 이 저당이 남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했죠?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은 지분이겠어요? 부채겠어요? 부채입니다. MBS가 부채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넘겨보세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 309페이지로 가시면 309로 가시면은 부채증권과 지분증권이라는 게 있나? 지금 MBS는 제가 그냥 했어요. 부채였어요.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여서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MBS를 발행해서 저당을 담보로 잡아서 증권화해서 채권을 발행했죠. 그런가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을 설정해서 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자기 지분을 판 거예요? 남의 걸 판 거예요? 남의 걸 팔아서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금을 조달해서 이자를 주는 거죠. 이거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갈게요.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자 거기 보시면 MBS 발행이라는 게 있나요? 자, 지금 MBS를 어떻죠? 제가 아까 투자자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수 있죠. 얘기해봐요. 중간에 하게 되면 약간 그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행자가 MBS를 발행하고 저당포를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은 1차 대출이 되고 2차가 될 수 있고 전문회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갑니다. 주택 소비자는 어떨까요? 차입자는 주택을 소비하는 차입 기회가 확대되고요. 확대되고 자, 은행은 어떻죠? 대출자는 대출에 대한 여력이 축소되겠어요? 대출 여력이 확대되겠어요? 확대되고 공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주택보급률을 늘릴 수 있겠죠? 주택보급률 늘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투자자는요. 포트폴리오라는 거 배우셨죠? 포트폴리오는 구성 항목 수가 적은 게 좋나요? 많은 게 좋나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증권. 그건 새로운 상품이 나왔죠?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가볼게요. 주택 소비자는 차입자입니다. 차입자는 금융기관의 주택 대출 여력을 확대해서 수요자는 자금을 쉽게 대출이 용이해서 많은 자금을 구입해 쓸 수 있죠. 금융기관은 어떻습니까? 이 고정화됐던 대출 채권을 그냥요 유동화했어요. 단기 조달을 어떻게 해요? 장기 운용을 했죠.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고 대출 채권을 그냥 했어요. 매각했어요. 현금이 들어왔죠. 자기 자본 비율을 따라서 현금 보유 비율. 그럼 현금이 적어졌나요? 많아졌나요? 재고가 많아진 거거든요. 투자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죠. 투자 수익이 증대되고 맞나요? 여러분들 얘가 아까 제가 그 단기의 예금은 금리가 보통 단기 채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행 이자 같은 예금 금리는 한 5년 미만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로 가서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투자자가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봐봐. 이 수익이 높다 그랬어요? MBS가 낮다 그랬어요? 낮아서 개인들은 잘 투자 안 해요. 이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주택보급률이 축소됐습니까? 확대됐습니까? 확대됐고 이 저당권을 팔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투자에 이용해서 주택에 대한 사전 전환 유도했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습니까? 밑에 MBS 종료는 아직 하지 마세요. 제가 5, 6월 달에 빼드리도록 할게요. 이해 가셨습니까? 넘겨볼게요. 313페이지로 가죠. 313페이지 가시면은 좀 전에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지금 갈게요. 밑에 가보시죠.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HF예요. 그래서 2차 더창대출의 역할을 하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모코라는 한국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에서 MBS를 발행했고 주택신용보증기관과 그냥입니까? 합쳤습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택저당 채권 등을 유동화해서 신용보증 업무를 한 다음에 장기 안정적으로서 우리가 공급을 해서 이바지할 수 있어요. 주요 업무로 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보금자리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금자리론입니다. 저 보세요. 아까 보금자리론은 단기였어요? 장기였어요? 10년 이상이죠? 주택이야 되고 고정금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되죠. 그냥입니까? 무주택자야 됩니까? 1주택자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겠죠. 그다음에 소득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그냥이요 고정금리예요. 자, 대상은 주택이라고 얘기했나요? 등기부상의 주택이 됩니다. 6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주택은 6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LTV 아까 했었죠. 70%까지 대출이고 최대 33억까지죠. 자, 몇 년 상한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밑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거치 기간에 이자만 내고 납부 기간은 없다. 납부하는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없죠. 거치 기간. 조기 상환은 수수료가 있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면 오른쪽 대표 예제 문제를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오른쪽 문제 보시면 2004년에 설립됐어요. 그럼 1번 가볼게요. 자, 1번이 정답인데 아까 그냥입니까? 10년 이상이었습니까? 그럼 단기 5년짜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1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자, 단기 5년 미만이나 5년 이상 10년 미만이요. 10년 이상이에요. 요거죠. 다른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별표 쳐보세요. 무슨 연금? 주택연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10월 26일까지 예나 보금자리론 중에서 주택연금이 더 잘 나오는데 좀 전에는 여러분들이 보금자리론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까? 그럼 저당권 설정해서 다 갚으면 소유권이 자기 소유권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주택연금은 달라요. 주택연금은 자, 만 60세 이상이면 다 되는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근데 집이 7억짜리인데 노후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냥입니까? 연금을 타야 됩니까?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A은행한테 저당 잡히고 연금을 받아요. 그러면 은행은 그냥입니까? 이자를 먹습니까? 먹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가 나중에 종신이에요. 사망할 때까지. 그럼 종신까지 먹은 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냥요 이자를 받아요. 받고 나중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업무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은행에서 연금을 타려면 얘한테 보증서를 발급해요. 그럼 그 장이 내야 돼요? 보증료를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럼 얘가 얘한테 주면 얘한테 연금을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지금 주택연금 보고 계십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이나 대출 상환이 끝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차입자가 그냥입니까? 연금 형식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출 기간 종료 시 지불된 원가 누적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아요. 영연금 저당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아예 그냥 우리가 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영모 기준은 의의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별표 쳐보세요. 요즘은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들어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서를 발급한다 그랬죠? 만 몇 세 이상이었죠? 60세.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습니다. 노후생활자금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영모기준으로 하고요. 보금자리론이 모기준이면 여기에요. 그럼 고령자에게 평생 동안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신은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그죠? 거주해서 도입된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깊숙한 건 매달 바뀌니까 기본적인 것만 나와요. 넘겨볼게요. 제가 해드린 것만 하세요. 자, 거기 보시면 절차 있나요? 자, 주택연금은 이 공사가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그냥입니까?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합니까? 그럼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고 얘기했죠. 자, 갑니다. 밑에 가시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이 나와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된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둘 다 60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띠동갑이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너 빨리 늙어라.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저당 설정 기준이고 확정 기간은 그냥 확정한 기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주택 보유수는 부부 기준 얼마 이하여야 돼요? 9억. 9억이 국가주택이니까 9억 초과 2주택은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대상주택으로 가볼게요. 시가 얼마 이하 된다고요? 9억. 주택이 아니면 안 되겠죠?
주택 및 지자체의 노인복지주택도 해당합니다. 근데 상가 등 복합 용도의 경우는 전체 면적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고요. 확정기간 같은 건 노인복지주택이 제외돼요. 지금 체크하셨죠? 대출금리는 아까 변동금리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변동금리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자,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보증기간은 아까 사망할 때까지죠. 소유자, 배우자 사망 시까지라는 종신이 있나요? 보셨어요?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은 원로 종신 방식은 그냥 월 지급하는 거고 종신 지급은 인출 없이 그냥 지급해요. 근데 혼합은 50%를 또 인출해서 나머지 걸 받습니다. 확정기간은 확정기간 동안 받는 거고요. 대출을 상환할 때 또 쓰는 방식이 있고 우대 방식이 있다. 월 지급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대출금 상환이 중요합니다. 맨 밑에 별표. 이용자가 사망하면 주택 처분 가격을 일시 상환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넘겨보시면 박스에다 별표 쳐보세요. 박스 별표. 두 가지예요. 주택 처분 금액이 크고 대출 잔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다는 것은 자, 만약에 봐봐. 이 할아버지가 5억을 담보로 했는데 4억 타서 깨까닥 뒤졌어. 그냥이야 1억이 남았어. 송성이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5억을 담보로 했는데 대출 잔액이 더 많아서 장수를 해서 6억을 타서 1억이 빵꾸 났어.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사가 보증해 준다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보금자리로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었죠. 근데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있나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만 보세요. 그것까지 보시고 지금 영모기지와 일반 모기지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자, 얘가 일반 모기지예요. 얘가. 그럼 일반 모기지는 자, 그냥입니까? 이건 청년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까? 빌리죠. 지금 박스 있어요? 그럼 청장년층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이걸 쓰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만약에 1억에서 70%면 계약 시 7천만 원을 주죠. 대출 기간은 그냥입니까? 10년, 20년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기간 경과 따라서 대출금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갚은 금액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원리금 또는 일시 상환이 되겠죠. 그래요? 근데 영모기지는 이 할아버지가 그냥요 노년생활 자금을 타세요. 매월 타시죠. 얘기해요. 그냥요 평생 동안 타요. 대출 기간이 없죠. 그런가요? 그럼 갚을 금액이 점점 줄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고 사망시 일시상환해서 처분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밑에 대표예제 문제는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죠. 자, 아까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 지급된 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가 초과하더라도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죠. 이거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분금융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지금 요거는 따라서 부채금융. 자, 합니다.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요, 이 공사가 자기 지분을 판 겁니까? 저당권을 설정해서 사채를 발행했습니까? 저당을 판 거죠. 얘기해요. 그럼 그럽니까? 타인 자금을 조달했습니까? 그냥요, 이자를 받아요. 그럼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근데 지분금융은 자기 지분을 팔 수 있죠. 요게 니치예요. 자, 들어보세요. 지분금융이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얘 별표 3개 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상법에 적용받고요. 그래서 얘는 니치회사라고 그래요. 니치회사. 그래서 주식을 공개 모집,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공개를 모집해서 현금을 받으면 주식을 발행해요. 자,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부동산에 투자 안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갖게 돼 있어요. 소유권을. 자, 그러면 갑니다. 우리가 보통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주거용 같은 거보다 업무용 같은 오피스텔에 투자합니다. 그럼 임대 수익이 있으면은 자기가 보다 배당해 준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주식은 이자를 먹어요? 배당을 먹어요? 아까는 부채는 이자를 먹었잖아요. 대답해봐요. 맞나요? 그럼 배당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서 자기 성장보다는 배당 위주로 갑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유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MBS는 따라서 부동산 증권. 주택이 부동산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증권을 발행해서 저당 수익이 있으면 또 배당해 준다는 거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얘기 봐요. 자, 만약에 테헤란로가 500억짜리 빌딩이면 자, 얘가 지금 10만 원만 있어도 이 주식을 사요. 그죠? 그럼 고액입니까? 소액 투자입니까? 얘는 부동산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주식은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거죠. 황금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한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은요,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은 살아남습니까? 안정성이 있는 거죠. 맞나요? 전문가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수익성도 있는데 주식은요, 원금 손실이 옵니다. 무슨 손실이 온다? 원금 손실. 자, 볼게요. 아까 MBS 기억나시죠? MBS는 그냥요, 이자 수익을 먹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1년 만기와 3년 만기 중에선 3년 만기 이자가 세겠죠? 대답해요. 그럼 이자입니까? 이자가 확정됐습니까? 그럼 그냥요, 안정돼요. 안정되죠? 그런가요? 근데 이 리츠는 그냥입니까? 원금 손실은 올 수 있습니까?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이해가셨죠? 근데 그냥요, 현금화가 돼요. 안전하고 수익성은 있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리츠가 아직 활성화 안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금 리츠에 의의 있어요? 별표. 자, 리츠 회사는 다수의 고액 투자자, 소액 투자자, 주식형 수익증권을 발행했죠. 자금을 모집해서 출자해서 MBS에 투자하고 지분을 또 가져가죠. 그래서 배당해 줍니다. 그럼 주식회사 리츠 회사는 자산을 부동산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설립해서 2001년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활성화 됐다 안 됐다? 저 보세요. 오늘 끝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있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리츠가 뭔지 아세요? 그럼 이 아줌마 뭐냐면 어머 새로 나온 가자예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리츠가 활성화돼 있다? 아직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인하시키고 완화시켜줘요. 투자회사법이 나옵니다. 그럼 2번 원래는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죠.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그냥 있어요. 증권화시켰어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잠깐 넘겨보세요. 자, 지금 아까 페이지로 가시면 309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309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갑니다. 밑에 보시면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 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를 잡아서 증권화했다는 것은 지분을 증권화시켰나요? 이 차용증, 채권을 증권화시켰나요? 그럼 이건 지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이라는 거죠. 아, 좀 도와주세요. MBS는 부채증권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잡았어요? 그럼 이거는 주식이에요? 사채예요? 사채로서 채권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서 니츠가 얘가 발행하는 것은 요 채권을 증권화시켰어요? 지분을 증권화시켰어요? 그래서 지분증권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옆에 있는 게 영어 리츠예요. 리츠 지금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내가 어디다가 흥분하다 왔어요? 319페이지 하다가 흥분하다 왔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리츠라는 거는 그냥이야 지분을 증권화시켰어. 그래서 현금화시킨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증권화시킨 거죠.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그럼 주식이니까 현금화시킬 수 있죠. 뮤추얼 펀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리츠는 주식 형태의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관리 개발 처분할 수 있고 우리가 부동산 신탁회사와는 달라요. 그죠?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리츠는 소액 투자 주주로 참여해서 소액 투자가 자금 조달 신탁 사업의 위탁자도에서 소액 투자에서 신탁 제도와 다르기 때문에 자, 밑에 지금 박스가 하나 있죠? 가볼게요. 리츠 회사는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자금을 갖고 왔죠? 90% 배당해주고 그냥입니까? 투자 운영합니까? 부동산 취득 처분할 수 있죠? 얘기하세요. 그냥요 개발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MBS 투자할 수 있죠? 임대차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대출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지금은 깊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죠? 갑니다. 어디를 하냐면 넘겨보시면은
일단 320페이지 보시면 3번에 니치의 효과라는 게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얘네들 10만 원짜리 갖고 있는 애는 고액 투자예요, 소액 투자자예요. 얘도 500억짜리 빌딩 살 수 있죠.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맞나요? 형평성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업 구조정의 수단 확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일단 들으세요. 종류가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는데, 얘를 설립한 이유는 뭐냐면, 구조조정 리츠는요, IMF 아시죠? IMF는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 현금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극동건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다는 건 나이가 드셨다는 건데. 그럼 얘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부도가 나면 그냥입니까? 하청업체도 망합니까? 그럼 실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난리 나는 거죠. 그냥입니다. 회생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자, 근데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건설회사 다녔지만 IMF 때 있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은행에서 하라는 게 인원을 감축시키는 거예요. 그냥입니까? 구조조정 시킵니까? 자산도 빨리 팔라는 거죠. 근데 부도 났다는 건요, 자산이 없어서 그래요? 현금화가 안 돌아서 그래요? 법정관리 들어갔죠?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버려요. 맞나요? 그러면 기업구조조정을 설치해서, 이걸 설치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그냥입니까? 혜택을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법인세 같은 거 면제해주고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투자자한테 메리트가 있는 게,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런가요? 제일 성공한 게 IMF 때 투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서장훈 씨 아시죠? 서장훈 씨가 IMF 때 건물 50억 주고 샀어요. 경매로. 자기 돈 20억 들어서.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놀랄 것 같아서 얘기 안 해요. 지금 한 100억이 넘는데 200억 정도 간대요. 놀라죠? 명동에 지금 신문에 나왔는데 IMF 1999년에 40억짜리를 경매로 삽니다. 근데 지금 600억이에요. 배 안 아프세요? 나 배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IMF 당시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럼 200억으로 떨어지면 투자한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걸 사들이게 하게 되면 얘가 회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을 구조조정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도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규모가 큰 극동건설 같은 경우가 법정 관리가 하면 그냥요 매매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리츠 회사가 사들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회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입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기업구조 리츠가 아직은 숫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리츠가 우리가 활성화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 자, 리츠는 우리나라 제도예요? 외국 제도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게 영어니까. 그죠? 그럼 우리만 알겠어요? 선진국도 알겠어요. 외자 유치가 되죠. 많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안정적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90% 이상 배당을 해주거든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투자에 그냥입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하고요. 자, 주식을 샀죠.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됩니까? 유동성이 보완되고. 자, 분산 투자할 수 없어요?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운하의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것만 합니다, 오늘. 자기관리 리츠는 처음 하더라도 그냥입니까? 자기가 관리합니까? 실체 회사예요. 그죠? 그럼 실체 여부를 봤을 때, 자, 실체 회사가 없겠어요? 실체 회사가 있겠어요? 있죠. 그럼 실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근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상시 근로? 상근 임직원이 있어야 되며 직원을 고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며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탁 관리는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남한테 위탁을 합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나? 그럼 이거는 실체 회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명목회사. 명목회사.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되는 게 요즘 대출이 안 되니까 기업을 법인을 살려서 많이 대출하잖아요. 그럼 실제 회사겠어요? 좀 명목회사겠어?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실제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없어요. 없어서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럼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하니까 자기 관리예요? 위탁 관리예요? 위탁 관리죠. 그러면 직원도 고용할 수가 없고 지점 설치할 수 없어요. 기업구조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아직 자기관리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기업고정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법이 올해 작년에 12월 달에 바꾼 게 있기 때문에 유력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몇 퍼센트 암기하지 못해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야매도 있을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321페이지 가시면 거기 목적은 읽어보시면 되고 부동산 투자의 유형 있죠. 얘기해요. 자, 자기관리는 그냥입니까? 실체 회사입니까? 321페이지 적어줄게요. 거기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유형이 있어요. 찾으셨어? 자기관리는 그냥이야? 실체야? 그럼 전문 인력 포함해야 되지. 임직원 상근해야 되죠. 자산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성은 실체야? 페이퍼 컴퍼니 명목이야? 그냥이야?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해.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실체회사와 면목회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체와 상근 임직원이 있고요. 설치할 수 있고 자산 전문 인력 투자 운영 직접 수행. 면목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투자 운영을 제3자한테 위탁하죠.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 그다음 맨 밑에 박스 위에 보시면 기업이 채권금융에 대한 부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이라고 돼 있나? 아까 극동건설이 부도나게 되면 그 채무 상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 구종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다음 오른쪽에 갈게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323페이지 가시면 3번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투자 운영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323페이지 5번. 자산 투자 운영 방법 갈게요. 자, 이 투자회사는 부동산 계좌입니까?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 계량, 처분할 수 있죠? 넘겨볼게요. 그냥요, 개발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임대차 할 수 있고, 증권 매매할 수 있죠? 금융기관에 이체할 수 있고, 우리가 민법 시간에 지상권, 임차권을 배우셨죠? 권리에 대한 그 취득, 관리, 처분도 가능하고,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께 기속하는 신탁 수익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취득, 관리, 처분도 가능하고요.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입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까? 전문성을 높이고 밑에 가시면 A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부동산 관련 석사 학위 이상 투자 운영에 관련 업무 3년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위탁관리는 그냥입니까? 자산관리사한테 아까 위탁한다 그랬죠? 그냥 참고적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330페이지로 가죠. 330페이지로 가시면 자, 330페이지 신디케이트와 밑에 조인트 벤처 있죠. 묶어서 지분금융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금융이다? 그럼 얘도 부채금융이다, 지분이다. 지분.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신디케이트도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자, 그래서 얘는 제가 하라는 것만 갑니다. 자, 만약에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규모에 대한 그 개발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100억짜리인데 50억밖에 없으면 따라서 투자자 모집형. 그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A, B, C가 여기에 지분에 참여했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지분금융. 의의 갈게요.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나눌 수 있는데, 자, 요것만 좀 봅니다. 아까 봐봐. 이 갑돌이가 부동산을 샀나요? 주식을 샀나요? 따라서 간접 투자. 근데 얘는 직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는 뭐냐면, 자, 아까는 니츠는 그냥 했어요. 주식을 샀어요. 테헤란노에 등기를 치지 않았죠. 얘기해봐요. 근데 얘는 간접 투자라고 돼 있나요? 직접 투자라고 돼 있나요? 아니.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직접 투자죠.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투자자한테 소유권 등기를 해줘요. 그럼 간접 투자다, 이건 직접 투자다. 직접 투자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부채금융이겠어요? 지분금융이겠어요? 지분. 그래서 채권형이 아니라 지분형으로 직접 투자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다 쓸데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나?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금융이라고 적어라? 지분금융. 자, 조인트 벤처라는 것은
자, 우리가 벤처 사업은 아이템에 투자하죠. 그래서 개발업자가 은행 가갖고 야, 돈 좀 빌려줘. 그럼 은행은 그냥 야 담보 갖고 오라 그래. 나 없어 임마. 너 왜 왔어 임마. 나 중요한 벤처 사업이 있어. 여기 같이 지분에 참여하자. 따라서 지분금융. 그럼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도 그냥이다. 지분금융이다. 그래서 벤처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가 소액 다수익 투자를 하면 얘는 거액의 소수익 기관 투자에 투자해버려요. 그런가요? 특징을 보세요. 조인트 벤처도 개발업자와 대출기관 사이에 대출기관은 저당 투자가 되는 겁니까? 지분 파트너가 됩니까? 그럼 지분금융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마무리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제가 아까 아껴놨던 곳이 아까 페이지 29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29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죠? 298 찾으셨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좀 부동산 투자회사,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는 다 부채금융이었어요? 지분금융이었어요? 주식을 공모에 의한, 주식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펀드사 지분입니다. 근데 봐봐. 좀 전에 제가 요 MBS는 그냥이었어요? 부채였어요? 부채죠. 그래서 가볼게요. 따라서 부채. 이 채자가 빌채자예요. 그럼 사채나 채권이 들어가면 다 부채입니다. 저당은 내 겁니까? 저당은 남의 겁니까? 담보도 남의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할게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MBS라는 게 있나요? 그냥요 저당 잡았어요. 담보 잡았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저당 대출, 신탁증서는 담보 신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신탁증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신탁증서 금융은 담보 신탁입니다. 따라서 담보 신탁. 그러면 이것도 그냥요 담보를 잡았어요. 담보 잡았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부채다. 그 다음에 ABS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가요. 담보로 증권화 시킵니다. 근데 어떤 출제원이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어때요? 그럼 담보로 해서 유동화, 현금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채금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여긴 채자와 담보가 안 들어갔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건 어디로 가냐면 넘겨볼게요. 쭉 넘겨보시면 얘는 어디 있냐면 ABS는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하세요.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자, ABS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페이지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ABS라는 게 있나요? 원래는 자산 담보니까 부채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자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산하고요. MBS는 아까 MBS는 주택을 저당 잡았어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라면 자산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주택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주택이 자산에 들어가죠. 얘기해봐요. 그죠? 기업은 주택만 저당 잡습니까? 여러 가지 채권이 있습니까? 그죠? 그걸 갖고 다 증권화 시키는 게 ABS라는 거죠.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자산담보증권이라는 게 있나요? 밑줄 쳐보세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매출채권 다양한 자산을 증권했다는 것은 좁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에요? 2번의 별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1998년 이걸 통과시켜서 ABS라는 걸 발행합니다.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자산담보증권은 저당, 자, 주택만 들어갑니까? 자동차도 들어갑니까? 신용카드 채권이라는 게 있죠. 저당대부, 기계설비, 리스, 자산담보로 가니까 ABS와 MBS 중에서 ABS는 그냥이요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 회사가 증권화시켜서 발행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얘가 자산 담보부니까 얘도 그냥입니까? 부채에 들어갑니까? 부채에 들어갔죠. 근데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났기 때문에 여기는 부채나 저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증권 ABS도 부채금융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자꾸 이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가지고 맞추셔야 돼요. 맞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고 그냥 따라해보세요. 메자닌 금융.
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저자가 이 개론은 선배인데 메자닌 금융을 뺐어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자닌 금융 같은 건 나중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절 보세요. 부채 금융과 지분 금융을 그냥입니까? 바꿔낼 수도 있습니까? 바꿔낼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435페이지로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페이지 93번 있죠. 93번 찾으셨어요? 별표 3개. 자, 그럼 부채입니다. 저 보세요. 부채는요. 따라보세요. 사채. 따라해요. 사채. 채권. 그럼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고요. 저당이 들어가도 부채고 담보가 들어가도 부채인데 아까 ABS는 자산 유동화 지권이라고 나왔죠. 그럼 ABS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갈게요. 따라봐요. 주택상환 사채. 좀 따라해요. 주택상환 사채. 사채. 채자가 들어갔죠.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고 ABS 자산 유동화 지권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부채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다음 아까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 공모회원 증자는 지분이었죠. 그런가요? 그러면 부채는 니은하고 디귿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일로 와봐요. 부채자가 채자만 들어가면 그냥입니까? 다 부채로 찍으셔야 됩니까? 부채죠. 자, 보세요. 회사채. 따라요. 회사채. 나봐요. 사채. 채. 상환 사채. 그죠? 근데 ABS는 채자가 안 들어갔죠? ABS는 원래 자산담보보증권인데 자산 유동화 지권 나오면 얘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얘만 부채에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지분이에요. 이해 갔나요? 지분을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부채 위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지분을 찾는 게 빨라요? 부채를 빠는 게 빨라요? 부채를 빠는 게 빨리 골라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나 믿고 내가 어떤 글 학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왜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내가. 알겠죠? 그냥 나 믿고 그냥 따라가, 그냥. 자격증 따는 거지 학문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채자가 그냥입니까? 빌리 채자입니까? 그럼 사채나 채자가 채권 들어가잖아. 저당은 내 거야, 남의 거야. 담보도 남의 거죠. 이런 게 다 부채인데 ABS만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ABS는 내가 교수다 보니까 학회에서는 담보부 주권이 맞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유동화했습니까? 그래서 유동화 지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담보가 안 들어가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해보세요. 자, 우리가 ABCP라는 게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기업보험이고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산담보부라고 나왔거든요. 따라서 담보. 그럼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지분이겠어요? 부채겠어요? 부채죠. 그렇죠? 저기 작년에 나왔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원래 ABS도 자산 담보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채와 지분금융은 반드시 주체가 됩니다. 99%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